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단계 완화에 따라 농촌 관광 지원 등 중단됐던 소비 캠페인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촌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재개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쿠폰 배포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침체됐던 농촌에도 활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중단됐던 8대 소비 쿠폰 재발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소비 쿠폰 발행과 각종 관광 이벤트 등을 연속해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외식과 농촌 관광 등의 1조 원 상당의 소비 붐을 불러일으키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뒤 전국으로 퍼지면서 소비 쿠폰 배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태세가 1단계로 완화됐기에 현 시점이 소비 회복의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4분기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소비 쿠폰 지원 사업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농촌 관광 등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방역 및 소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 쿠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방역 보완 방안 등을 결정하고 전국 지자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8월 말 잠정 중단됐던 지역 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도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128개소와 치유농장 7개소가 있습니다. 경북도는 11월 30일까지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체험료와 숙박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는 전액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 대책 재개를 두고 농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 체험 마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이 이루어져야 농민들도 농가 외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달여 만에 재개된 내수 활력 정책 패키지. 농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농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300평의 농지를 가진 데다 농지가액은 평균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인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명, 38.6%가 농지를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직자가 10.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가 27.9%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농지는 농지법상 가경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도 적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유 재산과 달리 더 어떻게 보면 공익적 성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농지 소유 규모가 비교적 큰 데다 평당 가액이 고액인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실상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719명의 전체 농지 소유 면적은 311헥타르, 약 94만 2천 평에 달합니다. 계산하면 한 명당 평균 4,300제곱미터, 1,300평입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의 48%가 농지가 없거나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평균 소유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농지의 총 가액은 1,360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억 9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 됩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 5명 이상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그런 투기 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헥타르 이상 소유자도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가운데 1헥타르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경실련은 식량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정부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환경적으로나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체험영농, 상속농지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말 겁니다.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독 방역 기준과 과태료 내용 등이 담긴 소규모 가금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을 마련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소독 방법과 실시 요령을 제정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시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규모 가금 농가의 방역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법에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고시로 만들어서 가금 사육 농가가 방역을 하는데 좀 더 편의를 좀 도모하도록. 이에 따라 앞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 소독과 신발 소독, 방서 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육시설 출입구엔 분무용 소독기나 소독시설을 갖춰 출입 시마다 소독해야 하고 사육시설 내부에 대해서도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 사료, 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는 출입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육시설은 출입자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한 뒤 이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소규모 가금 농가가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육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 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 방충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이 부과되고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24개 지자체들이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자체를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해서 행정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소규모 지자체의 위기의식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단양군의 한 호텔, 전국 24개 군의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회원군들이 개최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자리입니다. 회원군은 강원 홍천, 충북 단양, 전북 진안, 전남 곡성, 경북 군위, 경남 의령 등 24곳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이란 겁니다.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이 군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지자체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이날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지정 기준 마련안, 해외 유형 분석, 추진 전략 로드맵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자립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특례군의 지위를 부여받는 방식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방식은 선 법적 지위, 후 행정 재정 지원을 추구하는 방식이고 간접 방식은 그 반대로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포괄적인 행정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 측은 현실적으로 간접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정적인 기반 하에서 법적인 지위들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더 특례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 또한 특례군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수들은 특히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례군의 이 문제를 법제화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여기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더 많은 특례군 대상군을 영입하도록 하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그 재원을 갖고 이런 활동을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특례군에 대해서 과수지역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 소멸되어가는 이 지역을 앞으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 걸음을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거든요. 이 자치단체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지출하는 그 요인을 좀 이 판단을 해서 정말 이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달라. 뭐 이런 게 또 우리가 요구 아니겠어요? 현재 전국의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는 모두 105곳, 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 군들이 모인 협의회의 자구 노력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빨간 빛깔을 뽐내는 사과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 과일입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요즘 사과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담은 술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한국형 와이너리를 꿈꾸는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장을 권소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도를 숙성,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인 와인. 하지만 충남 예산의 한 양조장에서 빚는 와인은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황금빛이 우리가 흔히 아는 화이트 와인 같아 보이지만 맛과 향이 전혀 다르다는데요. 이거는 사과 와인을 증류해서 오크통에 넣어놓은 애플 브랜디예요. 사과의 산지답게 이곳 와인의 주인공은 바로 빨갛게 익은 사과. 이곳에서 제조되는 모든 와인은 100% 충남 예산 지역의 사과로 만듭니다. 프랑스도 포도로만 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사과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사과를 발효시켜서 술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나 머루나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이런 한국적인 특징을 가진 과일들을 발효시켜서 지역 특색에 맞게끔 개성 있는 술들을 만들 경우에 경쟁력이 오히려 포도보다도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곳의 사과 와인은 물과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한 달간의 저온 발효 과정을 거쳐 1년간 숙성해 만든 순수 발효 과실주.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의 과실주 부분에서 2차례의 대상을 포함해 모두 4번의 수상 경력을 자랑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적 권위의 국제 주류 품평회인 몽드 셀렉션에서도 동메달을 거머쥐며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술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인데요. 직접 재배한 사과를 증류해 오크통에 숙성한 사과 증류주 역시 지난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이곳 충남 예산의 사과 와인 입지를 다지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민 대표는 단순히 사과로 만든 와인을 판매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의 포도밭, 그다음에 과일 농사 짓는 곳들, 술 만드는 곳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 이제 술 만드는 곳들이 와이너리라고 부르면서 술 공장이 아니라 농업과 결합된 관광 산업이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외국의 와이너리처럼 지역의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와이너리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관광 오신 분들의 방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와인의 역사를 설명하고 사과로 와인이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을 소개하는 정재민 대표의 모습에서 사과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숙성 중인 오크통에서 갓 뽑아낸 사과 와인을 즉석에서 맛보는 시간은 이곳의 가장 인기 코스. 젊으신 분이 어쨌든 한국의 특히 예산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이 지역 와인을 생산해내고 소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향이나 이런 것들은 색소를 넣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훌륭한 와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인의 주 재료가 되는 사과 따기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곳 체험형 와이너리를 다녀간 사람만 연간 2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관람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사과로 와인 만들기부터 체험 관광 서비스까지 6차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득 역시 사과 농사만 지을 때보다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양조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정재민 대표. 이곳 양조장은 오늘도 충남 예산의 사과향을 가득 머금고 달콤함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수학기 영농철을 맞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14개 시군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인력 수급 상황을 살피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기존 19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지역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인력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자에겐 교통, 숙박비 등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취약 어르신 등 도내 9,800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노후화된 장비 8,180대를 교체하고 9,874대를 추가 보급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2만 3천 세대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군 응급관리지역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수상자로 5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 명인은 식량작물 부문의 전북 고창군 김복성 씨, 채소 부문 충북 아산시 한민우 씨, 과수 부문 전남 광양시 이평재 씨, 화훼 특작 부문 강원 홍천군 최상근 씨, 축산 부문 경북 영천시 오삼규 씨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명인패와 상금, 핸드프린팅 동판이 수여됩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기술 명인의 기술적 노력과 성과가 청년농의 영농활동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양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 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용 불가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여부, 한약재용 농임산물의 식품 용도 판매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 조치할 방침입니다. 초급부터 심화 과정까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도전 베란다 텃밭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전 베란다 텃밭에서는 세 번째 순서로 심화 과정에서 적합한 텃밭 작물과 재배 요령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간 일주일이면 완성 가능한 주방 속 한 뼘 텃밭과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입문용 잎채소를 재배해봤는데요. 오늘은 베란다 텃밭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란다 텃밭 전문가 박희란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베란다 텃밭 초보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혹시 심화 과정에는 어떤 작물들이 있나요? 심화 과정에서는 뿌리 채소와 열매 채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키우시는 방울토마토나 고추 같은 열매 채소가 있을 거고요. 작은 순무나 21무, 당근이나 그리고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저는 심화 과정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기존 잎채소 재배와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잎채소보다 이제 어려운 점은 양분이나 햇볕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영양분을 일반 잎채소보다는 듬뿍 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거나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고 뿌리채소는 자칫 모종을 키워서 옮겼다가는 뿌리가 또 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종으로 하시기보다는 씨앗으로 하시되 재배 기간이 좀 짧은 채소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방울토마토나 고추를 키우게 됐을 때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실내 베란다에는 벌과 나비들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탈탈 치시거나 면봉 같은 걸로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열매 맺음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심화 과정에서는 영양 관리가 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런데 혹시 대표님만의 베란다 텃밭을 풍성하게 가꾸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추가적으로 영양을 주고 싶다고 할 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달걀 껍질을 이용해서 거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안쪽에 하얀 단백질 막이 있어요.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에 이 막을 잘 잡아서 벗겨내 주시면 됩니다. 벗긴 껍질을 잘 말렸다가 믹서에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부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인데요. 커피 찌꺼기는 잘 말렸다가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면 화분에 솔솔 뿌려주고 물을 주게 되면 스며들어서 또 영양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도심 속 흙내음 가득한 나만의 베란다 텃밭으로 수확의 재미부터 쏠쏠한 알뜰 살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전 베란다 텃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